만약 노트북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싶고 거기에 최고의 스펙을 원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면서 17인치의 광활한 화면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싶다면 이 영상이 선택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기가바이트 공식 수입사에서 제품을 대여받아서 한 달간 오지게 사용을 하고 내리는 총평 리뷰입니다. 이번 영상이 기가바이트와의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으나 사용하면서 확인한 그 결과를 늘 제가 하던 대로 여러분께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기가바이트가 이 제품을 누가 사길 바라고 만들었냐입니다. 즉 타겟 마케팅이죠. 저 같은 경우는 돈을 버는 일을 함에 있어서 또는 창작 활동을 함에 있어서 그 투자되는 제 시간 대비 비용을 고민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과감하게 투자를 합니다. 바로 이런 구매자를 타겟을 잡은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한 방에 하이엔드급으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든지 휴대용으로 전문가용 그래픽 머신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한 정밀 타격이죠.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기가바이트의 에어로 17인치 XB 모델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첫 번째는 외관입니다. 디자인 자체는 튀지 않는 무난함을 보입니다. 하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풀 알루미늄 소재고요. 힌지부터 하판까지 모두 메탈의 단단함과 견고함이 돋보이고요. 베젤도 3mm 슬림 베젤이라서 화면 몰입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중요한 포트 구성인데요. 좌우에 분포되어 있는 제가 아주 극혐하는 형태고요. 좌측에는 유선 램 포트 하나, 풀 사이즈 UHS 2 규격 SD 카드 슬롯 하나, A-타입 3.1 포트 1개, 3.5mm 마이크와 별도의 헤드폰 잭이 있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시죠. 우측에 보시면 어댑터 잭, 그리고 풀 사이즈 HDMI 2.0 포트, 미니 디스플레이 1.4 포트 1개, 그리고 중요한 썬더볼트 3 포트 1개, 마지막으로 USB 3.1 포트 1개가 있습니다. 그냥 다 때려 넣었어요. 뭐 이 정도면 포트 확장성 부분에서는 더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후면 포트를 배제한 좌우 배치여가지고 외장 하드와 별도 마우스를 쓰는 저 같은 분들은 뭐 걸리적거리고 뭐 본체 옆에 바로 배치해서 자연스럽게 마우스를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 관리 설계에서 가장 핵심인 흡배기구입니다. 하판 먼저 보실게요. 내가 진정한 흡기구다. 이 정도는 뚫어줘야 제맛이지 할 정도로 하판의 약 절반 정도를 메쉬 타입으로 시원하게 뚫어놨어요. 쿨러와 냉각 구조, 램까지 보이는 게 참 인상적이죠. 그리고 배기구가 좌측, 우측, 뒷면에 아주 넉넉한 사이즈로 이렇게 뚫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쿨링이 기대되는 구조입니다. 자, 다음은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는 숫자 키가 포함된 10키 방식이고요. RGB도 장착돼 있습니다. 패턴도 상당히 다양한 프리셋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같이 RGB뽕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이트 단색 RGB로 백라이트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키감은 그래요. 적당합니다. 전통적인 멤브레인 키의 키감과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쓰면서 불편했던 것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도 바로 이 키보드예요. 일반적인 엔터와 시프트가 오른쪽 정렬되어 있는 키보드와 다르게요. 왼쪽 정렬도 아니고 방향키가 시프트의 자리를 고스란히 차지하고 있고요. 또 컨트롤 위치도 이상해요. 이런 것 때문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오타를 심하게 발생시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단순히 생각을 해봐도 사각 박스 형태의 키보드 레이아웃의 완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풀사이즈의 방향키를 넣어준다는 거, 이런 디자인의 전제하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제품은 게이머를 위한 제품은 아니죠. 수많은 단축키를 활용해 작업과 타이핑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 개인적으로는 재앙 같은 배치예요. 그냥 일자형 방향키를 넣는 게 어찌 보면은 크리에이터에게 더 좋은 환경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고정관점을 팍 깨가지고 방향키를 아예 내려버리는 그런 레이아웃이던가요. 저같이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병행해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적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트랙패드는 뭐 따질 거 없이 정말 부드럽고요. 제가 써본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좋은 사용감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위쪽으로 추가적인 메쉬 열 배기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타 제품을 보면은 키보드와 트랙패드를 배치하고 남는 잉여 공간을 그냥 버리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와 다르게 열 배출구를 만들어 놓은 건 매우 칭찬합니다. 마지막으로 웹캠이 보이죠. 물리 커버가 장착돼 있고요. 화질은 720p 30프레임 HD 화질로 일반적인 노트북의 웹캠 스펙입니다. 근데 위치가 정말 난해해요. 위치도 위치지만 이게 붙박이라서요. 카메라 앵글이 고정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콧구멍과 쓰리턱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상대방은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냥 웹캠을 별도로 사거나
물리 커버 닫고 마이크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 쪽으로 올라가 보죠. 먼저 베젤을 보시면요, 크게 거슬리지 않는 슬림한 베젤이고요. 모니터 베젤 전체를 둘러싸서 러버 가드로 마감 처리가 돼 있고요. 이 때문에 두께 자체는 두껍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닫을 때 발생하는 본체와의 충격을 이 가드가 흡수를 하니까 소음도 줄어들고 패널 이상이라든지 스크래치도 방지해 줍니다. 매우 칭찬할 만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후면에 RGB는 아닌 화이트 단색 LED 백라이트고요. 튀지 않은 고급스러운 디자인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내부 구성을 보시면은 17인치 폼팩트라서 메인보드 사이즈도 크고요. 확장성도 매우 좋습니다. 자, 램은 듀얼 슬롯으로 마이크론사의 크루셜 메모리 8GB 2개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요. 3200 클럭의 JDC 표준 램 클럭 타이밍이 적용되어 있는 메모리지만 CPU 자체가 i7 CPU를 장착한 모델이기 때문에 다 활용은 못하고요. 2933 클럭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바로 아래엔 AX1650 칩셋을 사용한 킬러 와이파이 6 칩이 보이고요. 보통 사용되는 AX200 기반의 저렴한 와이파이 6 칩이 아닌 킬러 와이파이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 프리미엄에 걸맞는 부품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NVMe SSD는요, 삼성의 PM981A D램이 장착되어 있는 상급 SSD입니다. 이것도 칭찬합니다. 부품에서는 딱히 원가 절감의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좌측 아래쪽에 추가 NVMe 슬롯이 있습니다. SATA 방식이 아닌 NVMe 방식이라서 최상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배터리 무려 94W입니다. 배터리 소재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 용량은 그냥 퍼는 거예요. 해자예요. 다음은 발열 구조입니다. 자, 총 5개의 히트파이프 구성이고요. 전원부와 메모리까지 전체 방열을 해줄 수 있게 매우 설계가 잘 돼 있습니다. 230W의 어댑터를 사용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에 걸맞게 전원부 페이지도 상당히 안정적인 구성을 해놨어요. 이것도 칭찬합니다. 다음은 핵심이죠. CPU와 GPU입니다. 인텔의 10세대 i7 10875H 8코어 16스레드 제품이고요. GPU는 엔비디아 RTX 2070 슈퍼 모바일이 아닌 맥스큐 저전력 모델입니다. 역시나 참 아쉬웠던 부분은 그래픽카드입니다. 저전력인 맥스큐 디자인이 아닌 모바일 GPU가 들어갔다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랬다면 에어로가 아닌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라인업처럼 어댑터 2개를 써야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랩탑인데 어댑터 2개는 좀 오바죠. 자, 이렇게 내부도 살펴보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10원이라도 이렇게 남겨먹기 위해서 내품 가지고 장난질 친 부분은 솔직히 제가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자, 외관과 내품에 관련해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이 정도 스펙이면은 말 그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고사양의 게임도 어느 정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구성입니다. 이 기본 스펙에다가 16 곱하기 즉 총 32GB의 메모리로 구성을 변경을 하던지 소비자가 직접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최고의 랩탑 성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이 제품이 진정 300만 원의 돈을 지불하고 구매할 가치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면 아닙니다. 이런 제품 많습니다. 17인치 제품 중에 타사 제품들도 이 정도 가격이면은 좋은 스펙과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에어로 17 XB 모델이 가지는 가장 큰 메리트는요, 여기서부터예요. 바로 이 제품의 셀링 포인트이고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바로 그거, 모니터입니다. 모니터 사양을 한번 보고 가시죠. 3840의 2160 픽셀, 즉 4K UHD 규격 17인치 IPS의 3mm 슬림 베젤 모니터입니다. sRGB 색역에서는 당연히 100%고요. 어도비 RGB 색역은 제조사가 공시한 것은 100%, 벤치 사이트 기준에서는 약 88%입니다. 충분한 광색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475 칸델라 수준의 높은 밝기, 디스플레이 감마 약 2.21, 그리고 색 정확도 기준인 델타 2도 0.5 수준으로 4K의 쨍한 화질과 정확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의 소구 포인트에 나온 것처럼 이 제품은 엑스라이트 펜톤사의 1:1 기기별 색 교정 인증을 받은 제품이에요. 이러한 패널은 역시 영상과 그래픽 편집, 사진, 즉 컬러가 중요한 다양한 작업에서 매우 유리할 뿐만 아니라 고화질의 영화나 영상들을 즐기시는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HDR400, 물론 HDR400이 높은 등급의 인증이 아니에요. 하지만 비교해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4K 자체도 화질과 색감이 좋지만 HDR 모드로 활성화한 영상을 보시면은 진득한 이 블랙과 쨍한 흰색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화질이에요. 바로 이 모니터 스펙이 기가바이트 에어로 17 XB HD
HDR 모델이 다른 제품과 보여주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CPU나 그래픽카드 모델이 더 고성능인 건 많아요. 근데 큰 화면, 화질, 색감에 초점을 맞춘 제품들은 이 가격대에서 찾아보기가 좀 힘들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에어로 15인치 제품에는 자체 발광 OLED 패널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동급 대비 유일한 스펙일 거예요. 그 제품도 안 봐도 그래픽 작업용으로 매우 좋은 경험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에어로 17인치 리뉴얼에서는 개인적으로 OLED 패널을 사용해서 출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나오면 연락 주세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자, 17인치 4K IPS 패널과 광색역 다 좋습니다. 좋은 패널이고요. 근데 만약에 OLED 패널을 사용했다면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기로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HDR을 활성화하려면 윈도우 설정에 들어가서 켜고 사용 후에는 꺼야 합니다. HDR 모드를 켜고 영상을 시청을 하면 강력한 콘트라스트, 즉 대비가 들어가니까 화이트와 블랙의 레벨은 저세상으로 가요. 말 그대로 안부와 명부의 디테일이 다 날아가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니터 밝기를 최소 80에서 60까지 낮춰야 합니다. 그럼 이사 갔던 밝은 영역의 디테일이 다시 살아나지만 반대로 영상 시청이 아닌 텍스트 가독성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텍스트를 볼 때는 다시 밝기를 올리거나 윈도우 설정에 들어가서 HDR 모드를 꺼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불편합니다. 모든 걸 수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어쩌다 한 번의 경험이면 감사하는데 빈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게 매우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결론인즉슨 고대비를 모니터가 잘 표현을 하진 못해요. HDR 400인증 기준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중의적이지만 결론적으로 HDR 400이 없어도 충분히 색 교정이 잘 되어 있다는 게 이 제품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이어서 이 모든 스펙들을 제대로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지, 돈값을 하는지 벤치마크 테스트와 실사용에서의 사용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PU 벤치마크 점수입니다. 시네벤치 R20 아주 인상 깊은 온도를 보여줘요. 다만 이상한 게 평균 클럭 속도와 전력 사용량입니다. 역시나 높은 발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력 제한이 걸려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모델은 인텔 익스트림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언더볼팅은 안 되지만 전력 제한은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값은 전력 제한을 완전히 풀어놓은 상태에서의 테스트 결과 값입니다. 시네벤치 멀티코어 3780점, 그리고 온도는 최대 90도, 평균 89도, 평균 클럭 속도는 3.7, 그리고 전력 사용량은 최대 106W, 평균 85W입니다. 온도차가 무려 15도 이상 차이 나는데 이 정도 점수 차이 뿐이면은 내구성과 안전을 위해서 그냥 전력 제한 걸린 상태로 사용해야죠. 대신 저 같은 성능충이시면은 전력 제한 풀고 별도의 쿨링 솔루션을 반드시 구성해 놓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해요. 3D마크 게이밍 종합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파이어 스트라이커에서는 전력 제한을 해제한 후 결과는 16,967점, 타임스파이에서는 종합 점수 7,522점으로 측정되었고요. 온도와 전력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간단한 배틀그라운드 인게임 테스트입니다. 올 울트라 옵션 기준 평균 150프레임, 1% 최저 88프레임 이렇게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옵션 4울트라 기준 평균 160프레임, 1% 최저 110프레임 측정되었습니다. 게임 플레이 온도는 CPU와 GPU가 모두 적당한 온도였고요. 중간에 스터터링이라든지 갑작스러운 프레임 드랍 발생한 적 없고요. 보시다시피 게임 프레임 자체는 FHD 해상도로 즐기실 경우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CPU와 GPU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력 제한 해제를 하였는데도 높은 클럭과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하는 것, 열 배출 후에 바로 가까이 온도 체크를 하여도 최대 50도 정도, CPU가 위치한 바로 위쪽 키보드상 플러스 마이너스 키가 위치한 이것만 30도 후반이 측정되었고요. 그 외에는 20도 중후반이에요. 10세대 인텔 CPU라는 이렇게 발열 제어가 힘든 CPU를 잘 길들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생이 게이밍 기어가 아니기 때문에 모니터 주사율이 60Hz인 점과 다소 느린 MPRT 기준 15ms/s의 응답 속도, 그리고 이에 따른 역잔상 등은 취미로서 즐기시는 분들은 좋은 색감과 뛰어난 명암비로 이렇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지만 한 땀 한 땀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빡겜러분들은 에어로 게이밍 모델로 이렇게 어로스 모델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태생이 4 크리에이터잖아요. 4 게이머가 아니고. 그런데 고사양의 게임을 원활하게 즐길 수 있다. 그리고 피로와 건강을 해치는 주범인 플리커링은 아무리 낮은 모니터 밝기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확인하였습니다. 이것도 추천. LCD 패널에서 이 정도 성능이면 솔직히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엔 OLED.
자, 다음은 작업 성능입니다. 솔직히 앞서 보여드렸던 게이밍 성능 테스트라든지 이제 모니터 성능에 대한 리뷰만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성능에 대한 예측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편집하고 프리뷰나 영상 인코딩 시간이라든지 FHD, 4K 모두 이렇게 원활하게 크게 불편한 점 없이 가능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더 좋은 환경에서 작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요, 기본 장착되어 있는 메모리 16기가에서 32기가로 확장해서 운영을 하신다면은 편집시나 최종 인코딩 내보내기 하실 때 더욱 빠르고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세요. 결론적으로 메모리 부족만 해소해 주시면은 최상의 컨디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할 때 가장 좋았던 점은요, 역시나 SD카드를 바로 별도의 리더기를 꽂을 필요 없이 본체에 바로 꽂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강력한 썬더볼트 3 포트 이게 있다는 점, 무려 최대 40GBps의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썬더볼트 케이블과 NVMe SSD 그리고 NVMe 전용 케이지 이렇게 같이 활용해서 영상이나 사진 편집을 하시면은 정말 읽고 쓰는 데 있어서 버퍼링이나 느려지는 현상을 경험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코딩 속도 한번 보시죠. 샘플 영상은요, 4K 2160p 10분짜리 영상에 좀 과하게 색 보정을 좀 넣었고요. 인코딩 간에도 발열 체크를 했는데요. CPU는 최대 91도가 측정되어서 일부 스로틀링이 발생하는 건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상당히 높은 온도가 측정되면서 스로틀링도 발생이 되고요. 추가적인 쿨링 솔루션이 필요해 보여요. 모든 리얼한 테스트 내용들은 제 라이브 방송을 참고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인코딩 완료 시간은 고작 4분 걸렸습니다. 애플의 프로레스 코덱으로 촬영된 영상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인코딩 속도는 데스크탑의 성능과 견주어도 전혀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포토샵에서의 편집이라든지 라이트룸이라든지 모두 다 테스트를 했는데 2D 작업에서도 당연히 역시나 넓은 화면과 색 교정이 잘 된 모니터, SD카드 포트와 썬더볼트 3 포트 때문에 블록이라든지 편집, 보정, 내보내기 모두 다 이렇게 성능 따로 말씀드릴 거 없이 원활했어요. 자, 이제 정리해보죠. 최종 장단점 정리입니다. 제품의 외관에서는 단단하고 묵직하고 중후한 디자인과 완벽에 가까운 쿨링 설계, 그리고 다 때려 넣은 포트 구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후면을 배제한 좌우 포트 구성, 웹캠의 무개념적인 위치, 그리고 키보드 레이아웃의 독특함 정도입니다. 내품과 내부 설계 면에서는 높은 확장성과 가격에 걸맞는 저렴하지 않은 부품들을 사용했고요. 발열 잡는 쿨링 설계도 잘 되어 있어서 공기 흐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이렇게 잘 설계를 하였어도 최대 성능 세팅을 한 상태에서는 역시나 높은 온도가 측정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능을 원하신다면 추가적인 외부 쿨링 액세서리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에어로 17 4 크리에이터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모니터는 제대로 색 교정을 하여서 추구된 4K UHD 60Hz의 광세격, 광시야각 모델로서 충분한 생산성과 표현력을 갖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쉬운 점은 HDR 모드를 보기 위한 여러 단계의 불편한 설정 단계 때문에 제대로 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암비도 좀 뭉개지는 편이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제대로 색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는 일반 4K UHD 화면이 더 좋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작업용 노트북에서 제대로 된 모니터 패널과 성능 그리고 확장성을 원하십니까? 타협보지 않는 상위 라인업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리뷰한 에어로 17 XB 모델이나 제가 사용해보진 못했지만 에어로 15인치 OLED 모델 중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어느 모델이든 100% 성능 만족은 못하시더라도 내가 중점을 두는 중요 스펙과 이렇게 비교 성능에서는 답이 나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직접 테스트하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한 진실된 리뷰지만 제품을 구매하시기 전 참고용 영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궁금한 내용은 마구마구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꼭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마음에 안 드셨다면 꼭 싫어요 누르지 마시고 댓글로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공장장 퍼니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